허생전 보강 영상 마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읽어봤던 줄거리 내용이 뭐였냐면 허생이 변씨한테 돈을 빌려요. 그쵸? 돈을 빌리고 나서 사재기를 해요. 사재기를 해서 돈을 불립니다. 그렇게 이제 불린 돈으로 뭘 해요? 도적들을 찾아가서 빈섬에다가 다 넣죠. 그리고 그 빈섬 안에서 도적들이 잘 살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이전까지 줄거리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돌아와서 허생이 변씨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이제 변씨한테 돈을 갚으러 갑니다. 돈을 갚으러 가요. 자, 근데 변씨가 허생을 딱 보니까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뭐 옷차림도 막 낡은 옷차림 그대로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해요. 야, 너 내가 빌려준 돈 망했냐? 다 날려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자,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지르르해지는 일이야. 기름 끼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다. 즉, 돈 가지고 뭐 기름진 음식 먹는 거는 니들 장사꾼들이나 하는 일이다. 나는 니들 장사꾼들과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도는요, 유교적 이념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유교적 이념이라는 거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유교적 이념. 아, 그렇다면 이 허생의 생각은 돈이 도를 살찌울 수 없다. 즉, 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유교적 이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실학사상에 대해서, 실학사상이 뭐라 그랬죠? 백성들의 생활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효한 그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실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공부 같은 지식은 딱히 지금 당장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 필요한 건 진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실학사상이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실학사상은 약간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먼저 일단은 최소한의 물질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실학주의 사상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변씨가 이제 허생이 이제 워낙에 많은 돈을 다시 변씨한테 갚으려고 하니까 변씨가 아니야, 야, 나 좀만 받을게, 이렇게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큰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으려고 해요. 뭐 약간 이자까지 쳐줘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해요. 자,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야, 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진짜? 고마워, 개꿀, 이렇게 되게 기뻐하겠죠. 자, 근데 허생은 오히려 화를 내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는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는 거냐? 라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였으면 고마워 라고 했을 텐데 허생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 여기서도 허생의 비범한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가버려요. 되게 황당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변씨가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 뭐지?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허생이 일반 사람과는 약간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미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생을 미행을 하다가 어느 산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산길을 보니까 작은 오두막집이 있어요. 누구 집이겠습니까? 바로 허생의 집이죠. 근데 그 주변에 어떤 늙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늙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기 집 누구 집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해줘요. 아, 허생원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남편이 집 나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부인이 혼자 있어. 근데 부인이 이제 워낙에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죽은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제사를 지낸대요. 굉장히 웃픈 상황이죠. 자, 제가 여기 왜 이제 늙은 할미를 밑줄 쳐놨냐면요. 늙은 할미가 지금 뭘 해주고 있어요? 허생의 사건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허생의 그 가정의 사건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쵸? 허생은 오랫동안 나갔다. 그리고 아내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독자에게 그리고 이 변씨라는 인물에게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물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엑스트라라서 그냥 넘어갈 법한데요. 이거 선택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따라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돼요. 이제 변씨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줄래?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허생에게 가서 야,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 돈 네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허생은 결국 끝까지 사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생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라고 해요. 즉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변씨한테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너는 나한테 양식과 옷감을 보내줘. 자,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보면요, 재물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돈, 물질. 자, 돈에 대한 허생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 허생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정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앞의 내용이랑은 조금 이상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 양식과 옷감을 나한테 보내줘라. 자, 그렇다면 물질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아니, 이렇게 물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재물이 정신을 괴롭힌다 라고 말하는 건 또 무슨 상황이지? 앞뒤가 안 맞는데? 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옷감은 최소 수준의 양식과 옷감이에요. 즉,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과 옷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최소 수준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돈에 대한 허생의 관점은 필요하다. 돈은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돈에 대한 허생의 관점은 자, 최소한의 돈은 필요로 하다. 따라서 돈은 우리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다만 너무 많아지면 정신을 괴롭히게 되는 부정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돈에 대해서 이중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록해주세요. 필기해주세요.
돈에 대한 이중적 관점. 필기하시고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변씨가 허생한테 최소 수준의 양식과 옷가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줘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변씨가 생각보다 이제 정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A 기분이 나면서 좀 많이 주자 해서 허생한테 많이 갖다 주면은 오히려 허생은 좋아합니까? 아니죠. 되려 화를 내죠. 왜 화를 냈겠어? 많이 가져다 주는데. 바로 여기 돈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으면 정신을 해친다. 따라서 최소 수준만 가져다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변씨와 허생의 그 친분이 서로 생겨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변씨가 물어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가 뭘 했길래 그렇게 이제 돈을 불렸는지. 그래서 허생이 대답을 해줘요. 내가 사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경제 상황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 교류가 없다.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지역 간의 교류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경제가 취약했다. 이런 취약한 경제 시스템 덕분에 내가 혼자서라도 조선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부가 다 바로 그 얘기예요. 문제 푸실 때는, 숙제를 하실 때는 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했던 사재기 방법은 옳은 방법이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결국 나라는 더 병들게 된다. 더 경제가 취약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아니, 그렇다면 쥐는 왜 했어? 이거죠. 내가 사재기를 한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란 소리죠. 결국은 자기 행동을 옳지 않게 판단한 게 맞아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했던 사재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나라 망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옳지 않게 봐요.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라는 점. 허생 역시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변씨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처음에 우리 생판 모르는 사이였는데 너는 내가 빌려줄 걸 알고 찾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 자, 그러니까 허생이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거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다. 자, 하늘이 명하는 것이다. 바로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돈을 빌림으로써 내가 돈을 빌리면
내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잘 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상황인 거죠.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이 잘 안 됐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결국은 그 돈을 날려먹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장점, 이렇게 이제 복불복인데, 이런 복불복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명하는 것이다. 즉 허생은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화 부분 꼭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변씨가 허생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 너 굉장히 비범한 인물인데 그 능력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허생이 승낙을 해요? 아니요, 허생은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조성기라는 사람이 있고 반개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근데 이 인물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 능력은 있지만 인재로 등용되지 않았어. 자, 능력은 있는데 왜 인재로 등용되지 않았을까? 당시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부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죠?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집권층을 바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뭐하냐? 그 능력을 알아보고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뽑아주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멍청하고 그지 같은 놈들이다. 그런 집권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인물들을 근거로 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7번, 8번 제가 정리해 놓은 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설을 하면서 다 말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랑은 따로 이제 한 번 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하기 전에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면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이완. 자, 이완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을 바로 소설에다가 끌어 쓴 거죠. 허생은 실존 인물일까? 아니에요. 허생은 허구적 인물입니다. 작가가 지어낸 인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변씨가 이 이완이라는 인물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이 이완은 그렇다면 누구냐면 장군이에요. 장군. 둘이 서로 아는 사이야. 변씨랑 이완이랑. 허생이랑은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변씨가 이제 이완한테 허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완과 허생 이렇게 변씨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자, 왜 만났겠어요? 당시 조선시대 상황이 어떻다? 북벌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소설 속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조선시대 상황. 북벌론이 뭐야? 청을 공격하자. 청을 몰아내자. 근데 당시 상황은 이런 정책이 잘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가 지금 궁핍한 상황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완이란 장군은 이 청을 공격해야 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허생을 만나게 된 거죠. 자, 허생님, 저희가 이제 북벌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해결책.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그에게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내가 좋은 인재를 알아. 그렇다면 내가 좋은 인재를 임금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임금이 직접 그 인재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해결책이야. 인재를 내가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임금이 직접 그 인재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해라. 자, 그러니까 이완이 뭐라 그래요? 어렵겠습니다.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조선시대는 이제 계급사회였잖아요. 자, 그리고 그 제일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에서. 양반보다 더. 바로 여기 임금이겠죠, 당연히. 임금. 자, 근데 허생이 뭐라 그랬어? 임금이 부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임금이 그 백성한테 부탁을 하지? 되게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집권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완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즉 양반의 허례허식. 아니, 내가 까우가 있지. 양반이나 임금이 까우가 있지. 어떻게 그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나? 약간 고개를 조아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따라서 뭐 자존심이라던가 약간 양반의 품이라던가 이런 걸 지킬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라는 게 우선시 돼야 돼. 만약에 그 방법만 있다면 자존심이라던가 이런 약간 양반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는 버려도 괜찮잖아요.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완이라는 사람은 그게 싫다라는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심하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해결책과 거부, 그 이유까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종실의 여자들, 왕실이에요. 왕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 이거는 이제 당시 조선의 집권층들입니다.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줘라. 그리고 이 왕실의 여자들은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과 혼인을 시켜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둡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다시 여기 북벌론으로 돌아와서, 북벌론이요, 청을 공격하자라는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이제 그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테지만 친명배금 정책이 있었어요. 명나라와는 친분을 쌓고 청나라요, 금나라를 배척하자 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랑은 이제 임진왜란을 같이 이제 동맹을 맺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약간 그 배척 관계는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해결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조선만의 힘으로는 청을 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나라의 힘을 빌려야 돼. 그 명나라의 힘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나라랑 친해져야 돼. 그 친해지는 방법이 뭐야? 명나라 병사들과 왕실의 그 여자들을 서로 혼인시켜서 가족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지금 기득권들을 몰아내야 돼. 왜냐하면 기득권들의 집을 뺏어서 명나라 그 가족들한테 주자라는 소리예요. 즉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이완은 승낙할까요? 거부할까요? 역시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왜 거부할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약간 비슷한 이유입니다. 명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명나라랑 명나라와 이제 그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중국을 약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아무리 네 말이 맞아. 명나라랑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우리 왕실과 명나라를 혼인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 우리 왕실에 까오가 있지. 어떻게 그 중국 오랑캐들이랑 연결을 시켜? 네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 역시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 이 자존심, 까오, 이게 다 양반의 허례허식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 까오, 자존심 때문에 이 해결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문제 해결책이 떡하니 있는데 가오 때문에 안 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심하죠. 자, 따라서 허생은 세 번째 해결책을 전해줍니다. 만주족 청이에요. 자, 이 세 번째 해결책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간첩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첩을 만들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변발을 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첩자를 만들면은 청나라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첩자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 약간 그럴싸한 첩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첩자를 이용해서 청나라를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완이 승낙해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자,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청나라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청나라 오랑캐 문화는 더럽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아주 좋은 문제 해결책이 떡하니 있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까오나 자존심 때문에, 양반의 허례허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좋은 방법을 거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생이 화가 납니다. 야, 니들 지금 예법을 지킬 때야? 지금은 예법을 지킬 때가 아니다. 번옥이라는 사람, 그리고 무량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양반의 자존심, 왕의 자존심, 왕의 가오 이런 거를 다 버린 인물들이야.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 허례허식이 없는 인물들이야. 이런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허례허식을 세우지 않는데 니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니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완의 목을 칼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완이 도망을 가요. 다음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완이 허생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허생은 자취를 감추고 없어요. 자, 뭔가 굉장히 비범한 면모가 여기서도 나타나죠. 약간 귀신처럼, 어떤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전설적인 존재처럼 싹 사라져버린 거지. 비범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 10번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해설을 하면서 다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소설의 결말은 미화한 결말이야. 즉, 스토리의 완결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소리야. 왜냐면 북벌론이 그래서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론을 제시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런 미완의 결말을 띠고 있는데 이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허생의 해결 방안이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작품이, 이 소설이 왜 그 작품 해결 과정, 약간 북벌론이 약간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결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 이 허생의 계책은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울까? 왜겠습니까? 당시 양반들은 아주 허례허식이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북벌론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까오, 허례허식을 지키기 바빴다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려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말씀드렸죠? 비범한 성격. 세 번째, 여운을 형성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해설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활동입니다. 자, 허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 허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무책임한 인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허생이 지금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집에 몇 년 동안 거의 뭐 5년 가까이 10년? 5년에서 10년 가까이 두고 혼자서 이제 돈을 벌러 이제 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가 돈 좀 벌어와 라고 했지만 설령 그 뜻이 10년 동안 들어오지 마 이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은 자기 아내를 챙겨야지. 왜 그 도적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따라서 이런 점을 통해서 가정의 무책임한 인물로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부정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이익에 초연한 인물. 이거 초연이라는 뜻은 관심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욕심 없는 인물. 맞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뭐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루고 있냐면 허생이 꿈꾼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생이 꿈꾼 세상. 약간 빈 섬에서 드러나죠. 그쵸? 약간 그 돈을 적당히 주어주고,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위가 있을 걱정도 없고, 지위가 없으면 양반들이 허례허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기 때문에 허생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적당한 돈과 지위가 없는 세상.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갈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실용을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맞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이런 돈의 필요성을 잘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좋다. 여기선 긍정적 평가고요. 자, 다음 부정적 평가. 사대부의 책임만 강조하고 서민층들은 수동적 존재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허생이 뭘 비판하고 있냐면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허생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양반들아, 너네 지금 허례허식 떨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나라가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사대부의 책임만 강조한다는 소리야. 물론 걔네들 그 사대부들이 올바른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거랑 동시에 뭔가 백성들의 역할도 함께 제시해줬다면, 뭔가 백성들이 으쌰으쌰해서 나라를 일으킨 장면도 추가했더라면 뭔가 조금 더 완벽했을 텐데, 근데 이 허생이 꿈꾼 세상은 서민층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점. 즉 사대부의 책임만 강조하고 서민층들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았다. 즉 약간 백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바로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활동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자, 근데 이게 다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선생님, 왜요? 여기 주의 표시 보시면 문학은 다양한 이제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 말이 옳다, 내 관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강조를 하면 안 돼. 항상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허생을 부정적인 인물로 본다면 왜 부정적으로 봤는지, 그리고 이 허생이 꿈꾼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봤다면 왜 부정적으로 봤는지, 이 근거가 꼭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허생전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